컴퓨팅적 사고 과목에서 강의 중에서 이제 데이터란 무엇인가란 주제로 하는 강의의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래서 파트 1에서는 이제 그 컴퓨터 내에 이제 데이터의 저장 공간이 왜 필요한가? 그 이전에 이제 데이터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이제 어떤 본질적 질문을 했고, 이제 이번 이제 파트 2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데이터, 이제 파트 1에서 그 얘기했죠. 데이터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 있는 존재, 인간들을 포함한 존재들의 대리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내에서 어떤 작업이 진행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작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의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는 이제 우리들의 대리인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저장해 두고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저장해 준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저장해 주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나가 데이터 스트럭처, 자료 구조,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이번 파트 2에서는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스, 그다음에 자료 구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구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굉장히 간략하게 일단 이제 개념적인 얘기만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에 가면 이제 자료 구조라는 과목을 갖고 한 학기 동안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아주 개념적이고 그다음에 자료 구조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굉장히 개념적인 얘기를 이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재는 이제 이 챕터 8입니다. 거기에 데이터 추상화 장 8장에 이제 요 내용이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자료 구조는 무엇인가? 앞에서 이제 파트 1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료 구조는 이제 주기억 장치 내에다가 데이터의 저장 공간, 거주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위한 집 같은 거를 이제 짓는 거죠. 근데 이 자료 구조의 기본적 목적은 뭐냐면 이 집을 어떻게 짓는 거냐면 이 데이터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도록 데이터의 저장 장소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 보관이 아니라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읽고 비교하고 뭐 분석하고 처리하기 위한 이제 그런 이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존재하는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처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트 1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용량 저장 장치에 있는 데이터들은 이제 그 장기적 보관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데이터 처리 위한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 구조는 이제 뒤에 설명이 좀 나오겠지만 이제 그 다양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범용적 자료 구조들이 있죠. 배열, 그다음에 리스트, 스택, 큐, 뭐 트리, 뭐 이런 그래프,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고 아주 개념적인 것만 살펴보게 됩니다. 자, 자료 구조를 살펴보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주기억 장치를 한번 좀 자세히 보도록 하죠. 주기억 장치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비트, 0 또는 1을 저장할 수 있는 비트들이 일렬로 쫙 나열된 겁니다. 1차원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설명했지만 이것들을 그러니까 이 묶음으로 묶어가지고 이진법화하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묶음이 뭐냐면 바이트죠. 그러니까 8개의 비트를 묶어서 하나의 유닛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8비트짜리 이제 이진법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묶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기억 장치는 뭐냐면 이런 식의 8비트짜리의 바이트들이 일렬로 쫙 1차원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바이트 이전에는 그냥 비트들의 나열이었는데 이걸 비트를 무조건 8개 단위로 딱 묶음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이트들의 이제 나열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기억 장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각의 바이트에 이렇게 주소를 할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놈은 0번이죠. 주소가. 두 번째 바이트는 1번, 세 번째는 2번 뭐 이렇게 쫙 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0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11번째가 10번 주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모리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메모리에게 주기억 장치에게 주소를 이렇게 주면요. 여기처럼 이제 8을 주는 거죠. 이렇게 8을 주게 되면 근데 이제 컴퓨터 내는 다 이진법으로 표현됩니다. 8이지만 이렇게 이진법으로 표현하죠. 일단 이렇게 이제 8을 주면 이 메모리가 받아서 8번째 존재하는 사실은 8번째라기보다는 이제 그 9번째죠. 그러니까 공서부터 출발하니까. 이거는 이제 지엽적인 문제니까 그냥 그렇지고 8번 주소에 있는 이 바이트의 데이터를 이제 꺼내서 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 그 기본적으로 메모리의 구조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메모리가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이제 이 주소 길이가 더 길고 뭐 이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주소가 있어서 주소를 주면 그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의 바이트 또는 이제 이게 바이트가 아니고 워드 단위로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8비트가 아니고 32비트 단위로 이제 묶어서 거기에 주소를 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실은 이게 현실이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너무나 단순하죠.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그 복잡다단한 데이터를 여기다 저장한다라는 것은 진짜 이제 난감한 질문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주기억 장치에 대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등장한 겁니다. 주소라는 개념이. 자, 주기억 장치 주소는 이제 메모리 어드레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기억 장치 내에서 어떤 데이터를 검색하려면 그 데이터가 저장되어져 있는 장소에 주소가 필요한 거죠. 앞에서 이제 이제 예제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사람 세상, 그러니까 인간 세상도 동일하죠. 인간이 사는 집에는 다 주소가 있죠. 이거는 관리적 차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편물을 보내기도 하고, 내지는 세금을 받으러 다니고, 뭐 사람을 찾으러 가고 할 때 다 이 주소가 사용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컴퓨터 주기억 장치 메모리는 바이트 단위 또는 그러니까 8비트 아니면 32비트 또는 64비트 워드 단위로 주소가 할당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주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주소를 보게 되면 주소도 데이터죠. 그러니까 주소도 이진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기억 장치 컴퓨터 내에서는 메모리 주소도 데이터로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주소도 숫자니까 그냥 저장해버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메모리 주소도 데이터처럼 주기억 장치에 그냥 저장해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메모리 주소를 우리는 컴퓨터 내에서는 보통 포인터라고 하죠. 자, 이게 어떻게 되냐고 살펴보게 되면 자, 아까 얘기했던 주기억 장치입니다. 근데 두 번째 존재하는 이 데이터가 우리가 한번 포인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8이다. 이렇게 저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8이라는 건 뭐냐면 이 9번째에 있는 바이트를 가리키는 포인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이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게 메모리의 주소도 데이터처럼 이렇게 넣어서 관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데이터들 간에 서로 이렇게 포인터가 있는 거죠. 링크 같은 이렇게 화살표 같은 게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자료 구조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여러분들이 이건 명확히 알아야 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자료 구조를 만든다라는 건 뭐냐면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다양한 데이터의 단기 거주 공간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기억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이 오른편 나와 있는 아주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 왼편 주기억 장치 내에 있는 처리 공간 내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번 시간의 강의는 이것들이 무엇인가,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개략적인 개념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자료 구조는 굉장히
다양한 자료 구조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핵심적인 자료 구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사용되어 왔고 많은 이제 어떤 이 문제들을 해결할 때 이제 다 검증되었고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는 이제 것들이 존재하죠. 이제 그런 것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배열이라는 게 있죠. 보통 어레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동일한 종류의 데이터가 이제 종류가 여러 개 있는 건데 데이터가 똑같은 이제 구조나 형태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일렬로 이제 배열되어서 이제 형성되는 자료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다 사용하냐면 보통 이제 정적인 자료 구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바뀌지 않는 구조. 한번 딱 구조가 잡히면 더 이상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우선은 이제 동일한 종류의 데이터가 이제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의 개수를 미리 알고 있는 겁니다. 100개면 100개, 내지는 10개면 10개 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의 순서도 미리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 인덱스라고 하는 건데 이걸로 데이터 검색이 가능한 경우죠. 예를 들면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메모리상에 쫙 일렬로 있는 겁니다. N개의 데이터가. 이런 형태면 된다는 거죠. 자, 사례를 한번 보죠. 자, 대학교의 수강생 명단이라고 하죠. 이제 이 컴퓨팅적 사고 과목이다. 그러면 컴퓨팅적 사고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명단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동일한 데이터는 이제 동일한 종류의 데이터죠.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가 여러 개 있겠죠. 그러니까 40명을 듣는 과목이다. 그러면 40명 학생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데이터가 있죠. 그리고 이 특징이 뭐냐? 수강 신청이 딱 마감되고 나면 이제 수강생 확정되죠. 거의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이제 그 명단 그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수강생 명단도 고정시켜 놓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가능한 거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이제 주기억 장치라고 있다고 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이제 학생에 대한 데이터, 그렇죠? 두 번째 학생 이런 식으로 쭉 일렬로 이어서 주기억 장치 어떤 특정 공간에 한 번에 쫙 할당해 버리는 거죠. 요 모든 것을 한 번에 딱 이제 메모리를 할당 받아서 한 번에 딱 이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일한 이제 그 데이터들이 있다 보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요게 인덱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 가지고 얘네들을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학생의 데이터는 0번 인덱스, 두 번째 1번 인덱스. 뭐 이런 식으로 쫙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배열입니다. 그래서 배열의 이제 장점은 뭐냐면 동일한 종류의 데이터가 미리 딱 확정이 되어 있고 몇 개인지 그리고 순서도 딱 확정이 되어 있으면 그 순서대로 딱 잡아서 주기억 장치에다 그냥 그 공간만큼 딱 잡아서 한 번에 싹 저장해 버리면 아주 깔끔하고 그다음에 아주 간단하게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읽을 때도 여기서처럼 이렇게 인덱스를 가지고 원하는 데이터를 그냥 손쉽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단 전제 조건은 데이터가 고정돼 있어야 되죠. 그리고 사이즈도 미리 알아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런 사례들이 있는 거죠. 대학 수강생 명단 같은 경우죠. 자, 이게 첫 번째도 두 번째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결 리스트라고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라는 게 있죠. 이거는 뭐냐면 동일한 여기도 이제 그 어레이처럼 이제 동일한 종류의 데이터들이 이제 여러 개 있긴 하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한 번에 정확히 다 이제 딱 모아져 있거나 내지는 몇 개인지 잘 모르는 경우다. 그래서 얘네 데이터들이 막 흩어져 있는 경우죠.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포인터로 이렇게 쭉 연결해 놓는 구조입니다. 이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포인터는 앞에서 설명했죠. 그러니까 메모리 주소를 이렇게 가리켜서 다음번 데이터 어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연결 리스트는 보통 어디 사용되냐면 동일한 종류 데이터가 여러 개 있는 경우는 어레이하고 동일한데 데이터 개수는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순서도 알 수 없는 경우죠. 그리고 데이터 자체를 추가나 삭제라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하나 더 나중에 추가하거나 아니면 있는 걸 이제 삭제해 버리거나 이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특징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연결 리스트라는 게 이제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이제 학생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마지막에 이제 데이터 중에는 이제 다음번 그 데이터에 대한 이제 주소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포인터죠. 포인터 작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상 여기저기 흐트러뜨려 넣어서 이제 관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검색이 필요하거나 하면 이렇게 이제 앞에서부터 하나씩 찾아가는 거죠. 읽어보고 이게 이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아니면 요 포인터를 보고 다시 이동을 해서 요 정보를 읽는 거죠. 다시 한번 비교해보고 이것도 아니면 요 포인터를 가지고 다음으로 또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읽어보고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코딩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뭐 하나의 이제 이런 링크드 리스트를 비유를 든다면 뭐 아주 뭐 이렇게 좋은 예는 아니지만 학원 수강생 명단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학원은 이제 학생들이 빈번하게 들랑달랑 하겠죠. 신청하는 학생, 또 이제 그만두고 나가는 학생. 우리 학원들은 이제 성적에 예민하니까 이제 성적 순으로 이제 계속 관리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니까 성적 순으로, 그러니까 성적은 계속 바뀌니까 이 순서가 계속 바뀌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방금 전에 보였던 것처럼 이제 학번이 있고, 그 다음 학생이 있죠. 이렇게 추가하는 거죠. 이렇게 한 명이 는 거죠. 또 한 명 늘었죠. 계속 이제 메인 메모리에 빈 공간이 있어서 계속 늘어가는 거죠. 이건 학생이 이제 추가되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시험을 한번 봤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가정이 뭐냐면 이 학생이 1등인 거죠. 이 학생이 2등, 이 학생이 3등이죠. 한번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등수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3등 했던 학생이 1등이 됐죠. 그럼 2등이 됐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이제 1등, 2등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가 3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순서가 이제 바뀌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앞에 나왔던 배열은 이제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이제 뭐 사실 한다고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링크드 데이터, 링크드 리스트, 연결 리스트는 이런 것들이 이제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료 구조로서 보면 트리라는 게 있죠. 자, 그 배열이나 연결 리스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일단 순서적 개념이 존재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트리는 어떻게 돼 있냐면 계층적 관계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동일한 종류 데이터들이 있긴 하지만 계층적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추가 삭제라는 게 가능할 수 있긴 하지만 데이터들 간의 선형적 순서가 아니고 계층적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죠. 추가 삭제도 가능하지만요. 그래서 트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게 트리는 이게 거꾸로 되죠. 이게 루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리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루트고 이것들이 노드라고 하는 건데. 자, 그랬을 때 사례를 보면 뭐 이런 거죠. 보통 이제 이런 트리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대진표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짜죠. 이런 식이 되죠. 그래서 4강전들을 이렇게 하는 대진표를 여기다 넣고 여기 승자들이 이제 준결승전을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여기 이제 8강이죠. 그래서 여기서 4강전을 해서 이제 4강으로 가는 거죠. 여기가 4강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승자들이 결승전하는 이런 구조의 정보, 그러니까 대진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대진표를 이 트리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사 조직도 같은 게 있죠. 여기 이제 맨 위에 사장이 있고 사장 밑에 부사장, 부사장 밑에 지사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존재하는 데이터들의 일렬적 관계, 순서적 관계는 없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계층적 관계이고 그룹의 관계가 있죠. 이렇게 하나 그룹핑이 되고 이렇게 그룹핑이 되고 그 다음에 위아래 상하 관계로 이제 계층적 순서가 나오는데 이런 종류의 데이터도 이제 세상에 굉장히 많죠. 그런 데이터들을 표현할 때는 이 트리가 이제 굉장히 효과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스택이라는 것도 있고 큐라는 것, 그리고 그래프라는 것도 있고 뭐 해시 테이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존재하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스텝 큐 그래프, 해시 테이블, 그리고 트리, 연결 리스트, 배열 등은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매우 다양한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적용이 되었고 아주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개발된 검증된 기술들인 거죠. 그러니까 주기업 장치 내에서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이제 그 기술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오케이, 자료 구조는 존재한다. 근데 그럼 자료 구조라는 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집은 지어놨다라는 거죠. 집은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을 집에다가 어떻게 배정하거나 어떻게 사람들에게 집을 선택해 주는가, 어떤 집에 어떤 사람이 살게 하는 것을 어떻게 결정하는가라는 게 나오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추상화는 이제 뒤에 이제 다시 설명하도록 하죠. 자,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일단은 데이터 파악이 돼야 되죠.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봤던 만화죠. 이 로봇 태권브이죠. 이제 훈이죠. 그래서 이 훈이라는 이제 어떤 친구의 정보라는 걸 이렇게 한번 뽑아보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마인드맵 같은 걸 쓰면 되죠. 그러니까 훈이라는 노드가 있으면 그 훈이에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거죠. 키는 얼마인가, 눈동자는 피부색, 그 다음에 주민번호, 나이, 성별 이렇게 쫙 할 수 있죠. 성격, 정의감이 있고 용감하고, 직업은 학생이기도 하고 태권브이 조종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이 데이터를 이렇게 파악해 나아가는 거죠. 이거는 일부고 이 훈이라는 이제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보를 뽑아내면 이제 계속 나오겠죠. 취미는 무엇인가, 여자친구는 누군가, 영희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결국은 어떤 데이터들을 결국은 이제 보관할 건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건가에 대한 이제 질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파악하는 건 이제 중요한 시작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파악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만화나 이런 이제 그런 것 중에 이제 캐리컬처라는 게 있죠. 자, 우리 이제 전 국민이 사랑하는 이제 개그맨 유재석 씨가 있습니다.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잡음 없이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죠. 자, 이분의 이제 그 캐리컬처를 그리는 거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사진에는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인간의 모습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여기에 대면 이렇게 점 같은 거 있을 수도 있고 무슨 이렇게 쫙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왼쪽이 이제 캐리컬처인데 이거는 이제 이 유재석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제 아주 특징을 강조해서 그린 그림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유재석의 특징이 이제 입 모양이 있죠. 구강 돌출형이라고 그러네. 농담할 때 그렇게 하는데 코도 좀 특이하죠. 유재석은 눈도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외모를 가진 이제 분이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왼쪽이 유재석의 실물이지만 오른쪽 이 캐리컬처, 이 만화지만 이걸 봐도 우리는 금방 오른쪽에 사진이 없어도 아, 유재석이네 라고 이제 금방 알게 되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이제 정보를 처리하거나 이 보관할 때 모든 정보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이 유재석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보관하는데 특이한 정보만 갖고 있어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필요한 부분만. 자, 그래서 앞에 이제 나와 있는 그 훈이에 대한 걸 다시 보면 이런 정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이 모든 정보가 필요한 건가? 자, 왼쪽에 있는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 그냥 비유 사례를 들자면
만약에 어떤 보안 시스템이 있다 이거죠. 어느 건물에서 굉장히 보안을 이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좀 태권브이를 이제 보관하는 곳이다라고 한다면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랬을 때는 이 훈이를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죠. 눈동자, 키, 피부색 이런 기타 이런 정보들은 사실은 그런 보안 시스템, 그러니까 태권브이와 같은 이런 굉장히 귀중한 장비들을 보관하는 곳에 출입을 관리할 때 이런 정보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이 대학교 이 무슨 학생 관리하는 프로그램에서 사실은 이게 꼭 필요한 건 아니죠. 피부색이 황색이냐 아니냐, 눈동자가 무슨 색이냐는 사실은 거긴 필요 없겠죠. 대학교에서는 나이가 몇 살이다, 성별이 뭐다, 주민번호 이런 식의 정보면 충분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직업이 뭔가, 성격이 뭔가 이런 거는 아마 뭐 꼭 이런 건 아니겠지만 뭐 여자친구를 소개받을 때 뭐 이럴 때 아마 물어보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한다는 것은 목적과 어떤 적용 사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앞에서 이 캐리커처 하듯이 필요한 데이터만 도출해내는 것이 이제 데이터 모델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불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뽑아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이제 도출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우리는 그 도출된 데이터를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자료 구조, 이건 거주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내에서 살아야 될 존재들, 그러니까 시민들을 이제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파악한다는 얘기는 컴퓨터 내에 살아야 될 시민들이 파악이 된 거죠. 우리의 대리인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수강생 명단 같은 게 있죠. 아니면 월드컵 대진표 같은 것들이 나온 거죠. 이렇게 국가들이 쫙 리스트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앞에서 얘기했던 연결 리스트라든지 트리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즉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게 학원 수강생 명단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 추가나 삭제 뭐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이 정보들은 연결 리스트를 갖고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대진표 같은 거는 이제 트리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좋은 거죠. 효과적으로 이제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을 이제 설명해 보면 기본적으로 보면 우선 첫 번째 일단 분석이라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아까 훈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죠. 그래서 훈이에게 관련된 데이터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고 이제 그 데이터 가지고 어디다 쓸 건가, 예를 들면 이 보안에 쓸 데이터인가, 뭐 이런 식, 학교에 쓸 데이터인가, 아니면 이제 여자친구 소개시켜달라고 할 때 사용할 정보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도출을 해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그 중에서 어떤 데이터를 이제 컴퓨터 내에서 관리할지를 결정해야 되죠. 만약에 대학교 프로그램이다라고 한다면 대학교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취하는 거고, 보안 프로그램이다 한다면 이제 보안에 필요한 것들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뭐냐면 이제 이 데이터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이 데이터의 특징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해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원 데이터다. 그러면 이게 자꾸 추가 삭제가 될 것이다. 아니면 순서가 계속 바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파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특징에 따라 적합한 자료 구조를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적합한 자료 구조에 따라 결국은 선택된 자료 구조에 따라 데이터를 이제 구성하는 거예요. 실제 데이터를 컴퓨터로 이제 입력하는 일들이 되는 거죠. 자,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데이터 모델링을 여기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자료 구조라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료 구조에 저장되어져야 될 데이터가 존재하겠죠.
그 자료 저장되는 데이터들이 그럼 어떻게 이제 도출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느 상황이었던 거고, 이 수업 시간의 핵심은 이제 자료 구조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이 자료 구조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 모델링적 측면이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 구조 수업 시간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학습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 추상화 얘기를 조금 하게 되면, 추상화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 컴퓨터 상에서 데이터가 처리된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는 이런 이 주기적 장치, 01로 구성된 주기적 장치 위에서 작동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연결 리스트든지 트리라는 것이 그냥 01로 이루어진 이진법상에다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사실은 가능하긴 하지만 너무나 복잡하죠. 이 구조를 만든다는 얘기가 아마 기계어를 써가지고 무수히 많은 코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게 너무나 이제 세부적 사항들을 코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냐면 이런 자료 구조들은 이 고급 언어라고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이 컴퓨팅적 사고 후반부 과목에서 배우게 되는데 뭐 C라든지 C++, Java, Python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언어 안에는 이 자료 구조들이 거의 자동화된 형태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이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 다 있죠. 트리는 뭐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이제 추상화가 이루어진다는, 그러니까 기계어로 내지는 메인 메모리에 바이너리로 처리하게 되면 굉장히 상세한 사항들을 다 코딩을 해줘야 되는데 고급 언어로 와버리게 되면 굉장히 단순화된 방식으로 그냥 단순화된 어떤 이 표현법 내지는 그 프로그래밍 기법 가지고 이 자료 구조들이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얘기는 이게 그냥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컴파일러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이 고급 언어로 되어져 있는 그 자료 구조를 이런 바이너리로 되어 있는 구조와 그 다음에 기계어로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변환을 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컴파일러라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제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이 하드웨어 레벨에서의 이 작업이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고급 언어를 사용해서 이 자료 구조들을 이제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운데서 이 하드웨어에서는 너무나 이제 복잡한 것들이 세부적 사항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다 이제 감춰져 버리고 굉장히 개념적이고 논리적인 형태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래밍 언어 상태에서는 그걸 이제 추상화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강의가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질문으로 항상 이제 마무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과목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정 기술 지식을 이제 교육시키는 것, 학습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4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가면서 많은 과목을 통해서 이제 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컴퓨팅적 사고에 나와 있는 기술적 얘기들은 뒤에 다 이제 매우 상세하게 배우는 것들이죠. 근데 컴퓨팅적 사고 이 과목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컴퓨터 학과 학생들이 그런 컴퓨터 기술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이런 거다 그러면 그냥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어떤 장비가 왔는데 그냥 1번 버튼 누르면 뭐가 된다, 2번 버튼 누르면 뭐가 된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 버튼을 꼭 눌러야 되냐 그런 질문 받으면 답변을 못한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1번 버튼을 누르는 의미가 뭔가, 왜 1번 버튼을 눌러야 되는가, 아니면 1번 버튼을 안 누르면 안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들 창의적인 새로운 이제 컴퓨터 작업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하게 하는 거죠. 자, 질문들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이 강의에서 이제 컴퓨터 내에서의 데이터를 우리의 대리인이라고 이제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거죠. 대리인이 잘못되면 이제 본인이 이제 피해가 가죠. 법정 대리인이 실수하면 법률상으로 큰 책임이 지죠.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왜 데이터가 우리의 대리인인가? 데이터에 문제가 생기면 왜 우리한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가? 라는 걸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엔 기억장치 공간 내에 왜 그렇게 아주 정교한 그 자료 구조와 같은 데이터 저장 공간이 필요한가라는 거죠. 단순한 거면 안 된가? 그리고 그렇게 여러 개의 그 자료 구조들이 필요한가? 그게 왜 필요한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설명을 명확하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단기 저장 장소하고 장기 저장 장소를 별도로 필요로 하는 걸까? 이건 인간의 뇌도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뭔가 여기에는 중요한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컴퓨터 만드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그러니까 즉 컴퓨터 내에서 장기 저장 장소, 단기 저장 장소가 나오게 된 것은 기술적 이유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필요한 걸 그걸 이제 배제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질문하는 것은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 하드디스크 내지는 메인 메모리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달리했다라는 이유 말고 아주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포인터 얘기를 했고 자료 구조에서는 포인터는 너무나 중요한 개념인데 자, 포인터는 데이터인가? 아니면 데이터의 주소인가? 한번 질문해 보기 바랍니다. 자, 자료 구조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뭔가? 사실은 자료 구조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배열과 연결 리스트 각각의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뭐가 될까?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 우리는 이제 훈이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봤었죠. 어떤 정보를 포함시킬지를 어떤 기준을 갖고 결정할 수 있는가? 나이는 꼭 넣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겠죠. 성별은 꼭 존재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이제 컴퓨터에 저장할지를 결정했다고 했을 때 그때 어떤 자료 구조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할 수 있는가?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데 자료 구조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죠. 하드웨어에서는 자료 구조를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존재하는 프로그래밍과 하드웨어 레벨의 기계어 레벨의 프로그래밍이 다른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질문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질문 중에는 약간은 억지로 만들어진 것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권하는 것은 설사 좀 말이 안 되는 질문일지라도 계속해서 해보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심각한 문제는 질문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선생님이 적어준 걸 그냥 받아 적고 그것만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컴퓨터와 같이 이 창의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그 학문 분야에서는 기존에 정의되어져 있는 그 학술적인 지식을 의심해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대안은 없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되고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들을 한번 그러니까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그건 질문을 해봐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